네, 핸드폰 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게 되게 흔들거리거든요. 카메라가 그냥 보조 배터리 정도는 그냥 냅두시면 되는데. 아마 마이크는 따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스가 2개 나오는데 프론트 마이크가 2개가 나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프론트 마이크가 채널 1, 2, 다 돼요. 일단 이게 수음은 돼요. 수음인데 이게 그 내장 마이크라서 아마 쟁하게 들리지 말고 전부 다 들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프론트를 이 채널을 보면 네. 혹시 뭐 어떤 거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오셔도 네. 지금 이게 바꾸는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카메라 자체에 내장 마이크로 내장 마이크로 받고 있어서 숨은 다 들어가는데 막 주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말소리가 안 들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여기서 세팅 바꿔야 된다 해서 말해서 얘기해서 좀 바꿔달라고 어떻게 바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아, 이런 다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좀 포인트로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지금 근데 제가 한번 봐줄게요. 네. 지금 이게 내장 마이크로 돼 있어서 주변 환경이 다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안 맞고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25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부동산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입장해 주셔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지금 바라겠습니다. 이게 내장 마이크로 다 들어가요.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그렇죠.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왜냐면 바꿔주시기 프론트 마이크가 바라겠습니다. 없어서. 잠깐 예, 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포럼 세션의 사회를 맡은 TV조선의 기자 강동원입니다. 예. 사실 이제 여러분 여기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들어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을 좀 더 꺾어놓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인 대안과 이 방법은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님을 자장으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 포럼만 잘 들으셔도 부동산 문제 반쯤은 해결하고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창무 교수님의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먼저 드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TV조선 글로벌 리더십 포럼 2025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스페셜 세션이죠. 말씀하셨듯이 주택시장에 대한 특히 또 요즘 또 뭐 공급과 관련된 부족의 문제가 시장의 문제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집값의 앙등의 문제, 또 이런 젊은 청년들의 어떤 주거 사다리를 올라타면서 자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좀 얘기하고 해법을 어느 정도는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 하지만 많은 이해 당사자들도 전문 청년들에 있어서의 요구가 커진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들도 좀 더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슈로 오늘 이 세션이 준비되었고요. 저는 소개받은 이창보고 오늘 한 분의 발제자와 이제 세 분의 토론자가 참여를 해주시는데 일단 발제하실 분은 이 지금 부동산 분석학회 회장이시고 경기대 교수로 계신 김진희 교수님이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시장과 정책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그 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준영 교수님 원래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지금 서울특별시에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그 주택 부동산 정책 수석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젊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쯤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젊은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사항들, 또 특히 서울시라는 게 주택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격전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토론과 의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토론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님, 한국주택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주택 정책 관련된 그런 뭐 위원회나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심영혁 교수님, 이 아이유 교수로 계시고 지금 우대빵 부동산이라고 아까 우대빵 이름을 왜 우대빵이라고 지었는지 들은 것 같아서 까먹었습니다. 이따가 뭐 잠깐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 자극적이긴 해요. 막 이렇게 뭐 폭탄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라가 세계가 망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배경으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즘 시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토론이 한 10분간 이어질 거고요. 개인당. 그리고 나서 저도 심심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종이 쓰실 것 같아가지고 한 5분 정도 이 서울 그러니까 국내 그 주택 시장의 가격이 정말 높은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느냐, 이 이슈에 대해서 사실 따져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국제 비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순서로 한 5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 이 토론자분들과 주제 발표자분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그런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항상 청중에서 나오는 질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뭐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이렇게 보니까 이 똘망똘망하신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의 나라가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표력하셔야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먼저 발제 준비해 주신 김진희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유라고 합니다.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주택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이제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우리 TV조선과 또 이창문 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발표의 제목을 주택시장과 정책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이제 제가 달았는데요. 오늘 청중들을 보니까 잘 다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책임지실 많은 분들이 온 것 같고요. 제가 많은 주장을 담기보다는 우리가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또 미래의 어떤 주택시장 안정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 될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토론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 주실 거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한번 평가해 보고요. 새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해서 양과 질 그리고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보급률이 몇 % 넘었다, 주택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천인당 주택수가 이제 430호 정도 되고 EU 514호, OECD 468호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40채 내지는 100채 가까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아직은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024년 데이터를 가지고 주택 총조사 데이터입니다. 가구 수하고 거처 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구 수는 이제 주택을 하나씩 필요로 한 그런 단위죠. 네, 거처 수는 이제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한 개 유니트죠. 비교를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93만 8천 가구가 거처가 없이 살고 있다. 즉 두 가구가 한 거처에 살든가 아니면 주택이 아닌 곳에 살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된 거처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경기도를 보면은 78만 3천 가구가 거처가 겹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한 170만 가구 정도가 독립된 거처에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이 주택의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임대 비율을 보면은 이제 한 1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 OECD 평균 7.1%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 8위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공공임대 비율이 부족하다. 그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처럼 20%, 30%대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공공임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10%를 넘어서 15%, 20%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공공임대 비율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주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 2인가구가 많이 증가하니까 우리 국민주택 규모 84제곱미터인데 85제곱미터인데 이제 보통 85 이하니까 이제 84점 땡땡 이런 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면적별 주택수 비중을 보면은
8사가 40% 정도 됩니다. 전체 주택 재고에. 8사를 넘자마자 바로 5%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우리보다 좁은 집에 살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일본을 보시면 2구에서부터 9구까지 20%대로 굉장히 균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로 해서 평균 주택 규모는 92제곱미터인데 한국은 74제곱미터로 더 좁은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골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뭐 도시만 따진다면은 일본 도쿄가 서울보다 더 좁은 집에 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후주택이 한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후주택 중에서 그 비아파트 부분에 52%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가서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재료로 지은 집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발코니를 면적에서 제외해주면서 대피 공간이기도 하고, 또 단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발코니를 대부분 다 확장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용 면적 대비 한 30에서 35%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면적을 따지면 59제곱미터인 경우에 그 발코니 면적까지 합치면 한 85 정도가 되고요. 84제곱미터인 경우에 발코니 면적까지 따지면 한 11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전히 반지하에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서울에 한 25만원 정도, 이 반지하에 사는 가구도 아직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착공 실적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급감을 했고 공공부문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과거 5년 대비해서 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대비해서 착공 호수가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26% 줄었고, 민간은 18% 줄었는데 공공이 63% 줄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53% 줄었고, 공공에서는 81%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감소한 것이죠. 3년간. 뭐 통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4년간 대략 한 40%가 줄었으니까 4, 46. 한 1년 반치가 줄은 상황이라는 거죠. 공급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시장의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이 이제 파란색이고 오렌지색이 민간인데요. 민간이 많이 받쳐주고 있었으나 여전히 2025년에도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민간마저도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저기 빨간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서울의 물량뿐만 아니라 전국의 물량이 감소했다. 앞으로 2026년, 7년, 8년 이때는 더 심각하게 감소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급을 이제 보통은 인허가, 뭐 착공 이런 걸로, 준공 이런 걸로 보시는데, 과거 2015년부터 24년 9년간의 가구수 증가, 가구 주택수 증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 아래쪽으로 나 있는 그래프는 주택수에 비해서 가구수가 더 많이 증가한 지자체가 되고, 녹색은 가구수 증가에 비해서 주택수가 더 많이 증가한 지자체가 되는데, 그 얘기는 녹색은 주택 공급이 좀 과했고 빨간색은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천에 34,000, 그 다음에 서울은 한 27,000, 경기는 한 2만. 그래서 대략 지난 10년간 이 통계만 보더라도 결국 한 10만 호 가까운 이런 주택들이 수도권에서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가구 변화인데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3, 4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두 개를 이제 빼면 대략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 매년. 그래서 이 정도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은 이제 가구 단위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급이 상당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유동성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급히 올랐다가 조정을 거쳐서 2022년도 하반기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이 그래프를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 위에 산처럼 보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가격 상승들이 이루어졌다. 2025년 5월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 11월인데 이때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 추세는 말하자면 2025년 5월까지는 굉장히 좀 평범한 추세였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86년부터 이제 지수를 그린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를 86년에 100원 주고 샀을 경우에 현재 800원이 된 거고요. 8배. 전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6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한 300원 정도, 3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서울 아파트의 쏠림 현상은 아주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새 정부 주택 정책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지난 많은 정부의 주택 정책들을 한번 봤는데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원, 그래서 좀 안정이 되고 김영삼 정부 때 부동산 실명제. 그런데 이제 IMF가 와서 김대중 정부 때 지비를 해제해가면서 많이 이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실행을 했지만 가격을 잡지 못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마틱한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만 팬데믹이 이제 발생하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윤석열 정부는 뭐 짧지만 어쨌든 다시 거품이 꺼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초입에 정부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강색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 진영이고 파란색은 이제 진보 진영입니다. 그때 어떤 정책들을 했나 좀 살펴봤고요. 근데 보면은 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임대주택은 처음 시작한 게 노태우 정부 시절이고요. 그 당시에 70% 정도 전국으로 서울은 71%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서 김영삼 정부 때는 3%, 2% 정도로 안정화됐는데 김대중 정부가 되면서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규제도 완화하고 지비 해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38%, 60% 이 정도 또 올랐습니다. 이러한 쭉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열되었을 시장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떠한 정책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열되었을 때 보수 정부는 대체적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진보 정부는 대체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LTV, 종부세, 분상제 이런 것처럼. 물론 그때도 2, 3기 신도시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급은 그렇게 빨리 실현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썼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국면에 들어선 정부들이 대체적으로 진보 정부였고 좀 하락하는 또는 안정화된 그런 시기에는 보수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좀 타이밍이 좀 있긴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유튜브 캡처한 건데요.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세금으로 집값 찾지 않겠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면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의 흐름이 가지 않도록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도록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27 대출 규제, 그 다음에 97 공급 확대,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아래 걸 눌렀는데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11호 대책은 우리 수요 억제 대책인데 네, 11호 대책 수요 억제 정책인데 약속하신 대로 세금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뭐 전에 없이 강력하게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 대해서 규제 지역과 토호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강화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때 이제 토호제를 설정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적절했냐를 보면 왼쪽은 이제 토호제하고 두 가지 규제가 적용된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지역 제가 뭐 붉은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과 똑같은 지역 경계 안에 지금 어떠한 3개월간의 가격 상승이 있었나를 보게 되면 성동 같은 경우에 5.3%, 성남 분당은 5.87% 정도고 저기 노도광해라고 얘기하는 노원 뭐 도봉 그 다음에 뭐 금관구라고 얘기하는 뭐 금천 이런 것들은 뭐 0%대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성질이 다른 그런 지역들이 한꺼번에 이제 묶였죠. 이러한 이제 사실은 과학적이진 않은 그런 이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수요 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모든 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약하게 표시된 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정책이고 새 정부에서 진하게 표시된 파란색 글씨들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고했듯이 우측 상단에 보면 세제 강화 이 부분이 좀 기다리고 있고 필요하면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내 환경은 좋지 않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뭐 지난 한 5년간 공사비는 한 30% 정도 증가했고 PF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LH에게 많은 역할을 맡길 것 같은데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전세 시장에 전세 사기로 이 피해자 인정을 받는 분들이 월 한 1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뭐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들을 하셔서 당장에는 뭐 사실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또 답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실수요는 무엇인가? 한 채는 실수요고 두 채부터는 실수요가 아닐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한 채는 실수요라고 한다면 저기 지방에서 서울에 한 채를 사는 것도 실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또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또 실수요가 아니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했을 때 직장을 옮긴 다음에 집을 사야 되는 거죠. 집부터 사면 안 되고 또 만약에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운다면 5년간 돈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서 집을 사야 되겠죠. 그 사람만을 실수요를 한다면 집 사기가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현금 매수자는 실수요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사면 투자 수요냐 이것도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이죠. 과연 여러분이 지금 한 35, 40 됐을 때 현금으로 10억, 20억 되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땐 대체적으로 대출을 끼고 사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대출을 낄 수 없으면 전세를 껴야 되고 전세를 낄 수 없으면 전세를 껴내도 부족하면 대출하고 전세를 같이 이용을 해서 집을 사죠. 그리고 그걸 갚아가면서 한 4년, 5년 있다가 입주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것인데 이걸 지금 투자 수요나 투기 수요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하고 전국을 보시면 1인 그 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서울의 증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한 주택만 소유해라. 그랬더니 서울의 주택을 이왕이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제 친구가 청주에서 한의원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어디다 집을 사면 되냐. 나이도 많은데 네가 왜 서울에 집에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때 집 산 이후에 한 1억밖에 안 올랐대요. 근데 똑같은 가격에 서울에 집 산 다른 의사는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노후를 위해서 서울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도 당연히 1주택을 하겠죠. 자기 집 팔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실수요자다.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부동산이 비생산적인 부분인가? 경제학에서 배우면 주택은 대표적인 가치재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소비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장 다니는 것도 안정화가 되고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젊은 분들. 그리고 교육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다 주거 안정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주택에 투자되는 것을 비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주택 투자의 효과를 보면 우리 산업경제라고 하는 이런 잡지에 실린 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건설산업이 2020년 2.0이에요. 제일 파급 효과가 높습니다. 제조업 1.95, 서비스업 1.75. 건설업이 이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데 비생산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서울에 적정 가격이 존재하는가? 아유,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의 소득 수준에서 너무 비싸.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이 IM증권에서 만든 표인데요. 도심지 월세 가격 원베드룸인데요. 우리가 48입니다. 원베드룸 월세가 969달러 정도 되는데 미국은 4배 정도 돼요. 4,000달러 되고요. 영국은 3,000달러 정도 돼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RIR 비율도 29.6인데 뉴욕은 80%, 75%. 물론 지금이 안 비싸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도권 수요를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로 해결될까? 지금 이게 왼쪽이 2010년이고 오른쪽이 2020년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다 올라오고 있죠. 더 굵어졌습니다. 그 올라오는 볼륨이 더 커진 거죠. 서울에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서 서울에 집을 계속 공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동료 중에 마강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균형발전 이거 많이 피력하고 다닙니다. 그 친구랑 저랑 아주 의기투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지방에 한 주택을 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주택으로 인정해주자. 지방에 투자하겠다는데 가끔 내려가겠다는데 왜 지방에 사는 거 8호제곱미터가 되냐 안 되냐 6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왜 따지냐. 지방에 비싼 주택 사면은 지방에 투자되니까 건설업 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빨리 될 수 있냐?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구역 지정 후에 재개발하는데 대략 13년 걸리는데요. 저 위에 빨강색 점들 보면 25년에서 30년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 한 10년 안에 안 되면 20-3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빨리 공급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 정도 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전세는 수명을 다 했는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세 끼고 집 사는 문제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조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행복할까? 월세화 된 분들이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이제 전세 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서 월세 전환율,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게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월세는 더 불안한 이제 임대차 형태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몇 개 나라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월세 중심 국가에서는 팬데믹 왔을 때 이분들이 월세를 못 내서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월세 못 내도 쫓아내지 마라.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왜냐면 우리는 전세니까 월세도 보증부 월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은 버틸 수 있죠. 월세 안 내도 보증금에서 이렇게 제하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마치 없어져야 될 투기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공급 대책, 이 대량 생산을 하는 지금의 형태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재건축 재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으로 개별 건축 허가를 통해서 빨리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팝업 하우스도 좀 필요하고 공가도 좀 살펴보고 새로운 주거용인 가족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지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장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와 또 관련된 정책 검찰사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림을 얘기해 주셨고 또 디테일하게 또 개별적인 문제까지 전세가 사라질 것이냐, 단기 공급 대책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꼭 질문하셔야겠다는 분이 계세요? 주제 발표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제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론을 하셔도 되는데 요즘 주택 시장이 워낙에 복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한 이해나 또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의 필요성, 또 전망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종합적으로 일단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10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영이고요. 지금 저는 출장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조금 다르고, 그래서 서울시 관점에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제가 안 보이네요. 이걸 보고 할까요? 지금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이 세션 주제도 공급의 근본적인 부족에 대한 논의를 좀 다루고 있고 근본해법이 왜 지금 논의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서울시로 가기 전부터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과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 때 사실이나 수치 그리고 현장의 기초에서 주택 정책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철학과 이념이 앞선 상태에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패착이 비롯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고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세계 정책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은 다 갭 투자다. 다주택자로 인해서 집값은 상승한다. 정비 사업에서 계속 정착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이다. 정책이 이런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주장에서 벗어나서 정책을 계획할 수 없고 옳다 그르다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한계가 많죠. 제가 서울시 지금 온 지 이제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서울시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중앙정부하고 달리 무언가를 논할 때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특정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 부지에 이미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부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치나 어떤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소유자들,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논의 마치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갈등하는 구조로 지금 많이 언론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좀 비현실적인 주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의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50대 50으로 다루는지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논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빨리 현실로 들어와서 대안적인 논의, 대안 A, 대안 B 이런 걸 가지고서 논의하는 게 어떤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금 정부하고 지금 지자체 서울시하고 항상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까닭이 지금 정부는 LH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국금유지, 유유부지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있지만은 저희는 정비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치가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택 전체 준공 물량 중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준공 물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요. 25년 현재 지금 벌써 74%입니다. 수치가 이러한데 주택 공급을 논할 때 신개발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정비 사업으로 빨리 활로를 모색하자라는 그 주장을 서울시가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고요. 또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운다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공공주도를 하지 않고 민간으로 그렇게 내세우느냐. 저희가 수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시에서 준공된 물량을 다 뽑아서 그걸 누가 지었느냐. 아까 그래프도 잠깐 나와 있었는데 민간이 약 91%고요. 그 나머지 10%, 9% 정도가 공공인데 그 공공 중에서 SH가 사실 8%를 차지하고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LH의 비중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기 수치에 있고. 이런 논의 가운데서 서울시가 자연스럽게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다. 이건 그냥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문제지 찬반에 대한 대립각에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정비 사업을 많이 강조하면서 왜 지금의 착공 실적의 악화, 왜 입주 물량의 어떤 지금 감소에 대해서 왜 책임 있는 자세를 지니지 못하는가? 서울시 들어와서 좋은 점은 서울시 내부 데이터를 마음껏 분석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최초로 발표하는 자료고 한번 보십시오. 23년, 24년, 25년에 그 왼쪽은 착공 물량이고요, 오른쪽은 준공 물량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에 얘가 언제 구역 지정이 됐는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025년에 입주된 것이 언제 구역 지정이 됐을까? 가장 멀리서는 2003년부터 있고요. 가장 짧은 건 2017년입니다. 2025년에 입주가 되는 것들. 그리고 착공이 되는 건 2025년 착공이 되는 것들은 언제 구역 지정이 됐을까요? 2009년, 2018년입니다. 최대 최소가. 지금 이 착공과 준공이라는 이런 11년, 평균을 내봤더니 11년, 18년입니다. 이 정도의 사이클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논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이야기할 때 저희 상수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건 저희가 익혀야 될 하나의 상수고 이걸 기억해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의존해야 될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낮은 착공, 준공 실적은 현재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고 이전의 결과물입니다. 특정 정권, 특정 시장, 경기 상황 이것들이 현재가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변수들이 정비사업 물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계속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책과 정책에 있어서 이념과 철학에 앞서서 정비사업에 있어서 물량을 갑자기 낮추거나 특정 경기에 대한 변동에 노출되게 하거나 공사비 상승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 구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포모 증후군이니 패닉 바잉 같은 것들을 안 하시겠죠. 계속 공급될 거니까. 왜 굳이 시금사? 왜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해요? 저걸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하든 중앙정부가 어디가 하든 이 논의에 같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발제자께서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속 학과가 부동산 학과입니다. 근데 저희가 비생산적인 학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생산적인가요? 부동산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제가 만약 교수였다면 열심히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 좀 이쪽으로 와 있어가지고서 자유롭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생산의 3요소 중에 토지가 들어있다는 사실 여긴 다 아실 거고요. 왜 예전에 그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생산의 토지를 다뤘는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오피스고요. 그럼 보다 양질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오피스가 필요할 거고, 양질의 오피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서 누가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부동산 개발이 비생산적입니까? 노동의 쉼터로서 주택이 있어야 된다. 아까 가치제 말씀하셨지만 원활한 쉼, 쾌적한 삶을 위한 정의가 계속 바뀌는데, 그 달라지는 수요에 대응해서 빠르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비생산적입니까? 관광, 여가자원, 경관자원을 부동산에 활동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생산적입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원활하게 자본이 유입돼야 되고요. 그래야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아까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만 더 좋은 부동산이, 더 좋은 주택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돼서 사회 전반에 그 비용, 그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 일반적인 경제학적 지식 아닙니까? 왜 부동산 부분은 비생산적이고 주식 부분은 생산적입니까? 기자님들이 좀 많이 와 계시면 좀 많이 좀 그렇게 양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만 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모두의 주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지금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원형이 아파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아파트 시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 사기, 보증 한도, DSR 규제 강화 엄청 위축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급락했고요. 지금 거기 사업자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도 다 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추석 전에 민간임대를 지원하자는 발표를 한 까닭이, 사실은 이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기업형 민간임대라는 플레이어가 존재하고 서울이 워낙에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해외 투자자들도 연기금부터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에 3번의 대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일반 임대사업자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본으로만 사업을 해야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 정책들이, LTV 0이라는 정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자금의 투자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철학과 그 개념이 이론이 앞서서 실제 현실을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논의들이 앞으로 최소화되는 것이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의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는 안 타보셨는데 따본 그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대안이고, 저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현 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시각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한계나 할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동산 분야가 비생산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국가 경제를 좀 먹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을 갖고 계시니까 과연 그럴까? 이런 좀 생각을 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과함은 문제가 되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자본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의 상승이란 부분은 그 부분에서 만들어진 부를 얘기한다는 게 1차적인 해석인 거죠. 그리고 그 부와 관련된 이제 거래를 통해서 계속 규제를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그 사회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이나 여러 가지 웰퍼에 대한 부분들을 후생에 대한 부분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거든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면 2시간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조정을 해서 30분에 출퇴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줄여줘서 도시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거래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국가 경제를 좀 먹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짬을 못 참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기현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변입니다. 10분 제한된 시간이라서 최대한 좀 맞춰서 얘기를 좀 털어놓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김준영 수석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들이 좀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큰 주제가 공급 절벽에 다시 뛰는 집값, 근본 해법은 이 질문은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지금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또 질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발제 우리 김준영 교수님 발표부터 많은 얘기들 중에서 좀 몇 년간 꼭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해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공급 절벽에서 가장 그 심각한 공급 절벽의 분야를 저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공급이 현재 제도 하에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왜 여기서 좀 언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화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고요. 발제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1인 가구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신도시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쪽 시장에 대한 수요, 즉 주택 수요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공급이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발제 자료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세 리스크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 전세가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 얘기를 하기 전에 전세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월세 시장들이 성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또 하나의 시장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미 내 집 마련이 과연 가능할까? 결국 너무나 높아진 주택 가격, 여기서 PIR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내 연봉의 10배에 가까운 집값을 과연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특히 지금처럼 대출이 더 어려워진 상황 하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차 수요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미 특히 서울에서는 임차 수요가 집단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자가 보유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그러면 좋든 싫든 어딘가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가진 임대주택은 충분한가? 그럼 그것은 누가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좀 표시를 했고요. 앞서 김준영 교수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장은 하나의 산업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일종의 스타트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임차 수요가 집단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높은 수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투자가 좀 이뤄지면 이런 임대주택들이 민간 임대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나 또 전세가 좀 지배하고 있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하에서 쉽게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화는 주택의 공급의 얘기를 할 때 그 영역 중에서 공공임대 영역이 있겠습니다만은 공공임대를 제외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1, 2인 가구, 청년, 노인, 실버 계층들을 위한 임대주택 시장이 필요하다.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자본들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만 바뀌어지면 이 시장은 열릴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이 제로인 상황이 몇 년간 유지가 되면 이 공급의 절벽 문제는 이 시장에서 큰 이슈가 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으나 이 높은 수요에 반응해서 우리 흔히 코리빙이라고 하는 일종의 브랜드죠. 민간임대, 기업형 민간임대의 하나의 비아파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주택 유형이라고 거처라고 볼 수 있겠죠. 코리빙이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실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비싼 임대료도 있고 좀 낮은 임대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코리빙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입니다. 에피소드, 리마크빌, 뭐 여기 홈즈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미 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주택들을 공급해 왔고요. 즉 까다로운 국내 규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시장들이 오고 있으나 최근에 제가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해보면 앞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특히 앞에 김정희께서 말씀하신 LTV 제로라는 것과 연관해서 보면 우리 한국 국내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을 공급해서 이러한 코리빙 형태의 인더스트리를 공급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공급 절벽이죠. 중단이라는 상태입니다. 실제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호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렇죠? 호텔이 수익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 호텔을 또는 오피스를 주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급되기도 합니다. 즉 시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한 용도로 이렇게 반응해 오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수요가 확인되었고 관심 있어하는 플레이들도 많고 또 혁신적인 사업 모델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 또는 지금 시점 이 글을 쓸 시점에는 위축이었으나 지금은 중단입니다. 제가 본 중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잦은 정책 변경 이 정책들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오른쪽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얘기되고 있는 맨 아래 단을 보게 되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출발이 2015년에 뉴스테이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민간이 기금을 안 받고 공급하는 장기 민간임대조차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이 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등록 임대주택 통계가 좀 정밀하지는 못하나 지금 집계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면 민간 임대주택 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진 것이 줄어들까? 이상하죠. 분양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추가로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서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더 이상 민간임대 사업자로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들이 이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시장의 반응의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결국 정책 실패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세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이 세금 문제는 원래 당초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한 세금이 아니었어요. 다주택자들이 법인화해서 임대 사업하는 것을 투기 수요자라고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했는데 순수하게 민간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인 민간임대 사업들도 잘못 적용되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하면서 취득세, 중과 종부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구역이 전 지역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다 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의 에피소드 기업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을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거기서 벌어들인 연간 총 임대료가 약 74억입니다. 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을 그냥 캡레이트로 단순히 계산해 보게 되면 그 보유자산의 가치가 176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리짜에게 팔든지 다른 사업자에게 팔려면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 12%. 아까 앞에 했던 그 제도 때문에. 그럼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느냐? 176억이 나옵니다.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료가 총 74억인데
176억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종부세로 계산해 보게 되면 약 88억입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총 임대료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하던 것을 적용받지 않으나 앞으로 이런 적용을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통제, 시간 제약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민간에서는 정부 정책이 주어지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위해서 임대료를 초기 임대료를 높게 설정을 하고 렌트 프리를 주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피소드랑 대림 H하우스 초기 뉴스테이에 공급됐던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임대료 통제로 인해서 2017년에서 2025년간 대림 H하우스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4만 원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좋을 수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공급 절벽은 시장이 실패가 아니고 정책의 실패라는 얘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서 발제자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황으로 가보면 미국의 수급 부정, 공급 부정 문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업형 민간임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내가 집을 사서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임대료로 사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으로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국은 큰일 났습니다. 임대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일본 생략을 하고요. 이 그림을 꼭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는 호주도 주택 난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BTR, 건설 임대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저렴한 어포더블한 하우징도 공급하고 은퇴자 리타이어먼트를 위한 주택도 공급하고 중앙에 있는 중산층 대상, 그 다음에 프리미엄 대상 위에 왼쪽에 보면 서비스형 청년 외국인 수요를 위한 이 시장을 형성을 해야 호주의 주택 공급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들이죠. 좀 참고해서 좋겠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층벌적 세금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임대료 규제 지금 1%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1%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노력들을 안 해왔는가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노력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다 설명드리는 것만으로도 한 30분이 걸릴 텐데요.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다 중단이 됐고 드디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97 대책 LTV 제로 아까 얘기를 하셔서 생략을 하고요. 10-15 대책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종부세 합산과세, 아까 기업 민간임대들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애초에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지금의 법은 이 문제를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시즌2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민간임대 주택 공급이 및 전체 공급 축에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비한 의원인데 짧게 말씀 주시려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주택시장을 이제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장을 작동시키는 기재와 관련돼서 이번 정부 또 이전 정부 진보와 보수 굳이 나눈다 그러면 진보 측에서 정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편협한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가까운 부분들을 이제 끌고 가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런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체들의 역할을 자꾸 왜곡을 시키니까 다주택자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 거죠. 다주택자의 좀 더 다른 형태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가 되는 거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라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안 하는 그런 가구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든 뭐 임차가구의 비율이 뭐 60-70%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반대로 자가 그러면은 30-40%의 임차가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구들을 위한 주택은 누군가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이제 다주택자 기업형 민간 임대 사업자인데 그 기능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정말 심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세제나 가격 규제에 해당되는 전세 상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제고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사람들이 한번 그 규제를 맛보면 그걸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아쉬운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영석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심영석입니다. 저는 슬라이드 준비가 안 됐고요. 앞에 김진유 교수님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우대빵이라는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도 벤처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우대를 빵빵하게 해준다고 해서 우대빵인데요. 나중에 집 살 때 오시면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건 뭐 이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동안 이런 걸 거의 안 해주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연립은 전세 사기 문제로 사실 찾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아니면. 그래서 아파트가 사시는 분도 적고 아파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이제 주택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한 4만 쌍 정도 되고요. 이혼하는 분이 한 1만 쌍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만 채 정도가 매년 평균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급되는 양이 내년부터는 이제 1만 채로 줄어듭니다.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금자리 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이제 1만 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다 공급은 아니고요. 여기서 일반 분양분만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제 대부분이 앞에서 우리 김진우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 조합원 물량은 이제 부서지고 다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공급으로서 의미가 없고요. 한 3,000에서 5,000 세대만 공급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년 넘게 뭐 대학에도 있었는데 이런 통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빨리 사셔야 됩니다. 빨리 안 사시면 큰일 날 거예요. 네, 저는 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제가 계속 뭐 비슷한 자리에 나가면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더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공실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6만 채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5만 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이상 되면 이걸 공실로 보는데요. 이게 이제 구조적이고 그냥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좁고 외곽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공실이 LH에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SH에서도 한 6-7천 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도시공사에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치면 한 10만 채가 되는데요. 이걸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중공업 미분양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지어진 거니까요. 중공업 미분양이 지금 한 2만 5천 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정도 되는 미분양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왜 더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면적이 좁습니다. 산업 면적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고 아파트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본은 아마 단독이 조금 더 압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8사도 커요. 5구가 서울을 이제 주도하는 그 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때 5구를 사시는 것이 가장 단위당 가격이 제일 높아지고요. 그리고 가격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의 62%가 사실은 서울에 있고요. 이 중에 20%가 침수 위험 지역에 있어요. 근데 왜 서울에 이렇게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느냐? 서울을 떠나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그 출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곽으로 밀려나면. 그나마 외곽이 밀려나서 전세라든지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증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시원 아니면 쪽방 이런 데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좀 고민해야 하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공급은 앞으로는 계속 없을 거예요. 한 10년간 공급이 서울에 이제 있을 수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사실은 31년, 32년 돼야지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오세훈 시장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뭐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으시면 안 되고요.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동안 거의 안 내주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착공에서 입주까지 예전에 우리가 그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시범단지를 2년 만에 입주시켰는데요. 이제는 4년이 그냥 기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길면 한 5년 걸립니다. 최근에 재건축하거나 이런 데들 그 시공사 선정할 때 받아보면 대부분 5년 정도 이제 공사 기간을 잡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사 기간은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그거는 뭐 인력의 문제도 있고요. 안전이나 환경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의 대책 중에 15대책 중에 투기관리지구 지정한 이런 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조합은 지휘양도를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그나마 뭐 여의도라든지 목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분담금을 낼 가능성은 큰데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를테면 모아타운, 또 오세훈 시장님 굉장히 역점을 두시고 계신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이거 금지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듣는 것은 저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 산업은 당연히 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은 저는 사행성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생산적인 시장이고 필수 산업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서울의 적정 가격은 지금 현재 KB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걸 보면 PIR이 서울이 한 10.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률 자체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0%나 아니면 수도권도 1%대예요. 그래서 안 오릅니다. 거의 우리나라 아파트는. 근데 왜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이나 마용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지금 거의 안 오릅니다. 현실적으로. 노도강 이런 데는 저희가 지점도 있는데요. 안 올라요. 2년 동안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강남이나 마용성의 상승률을 보고 전체 시장에 맞는 전체 시장에 적용이 되는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평당 2억이건 3억이건 그런 아파트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도 있습니다. 평당 2억씩 하는 아파트.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뭐 뒤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주택 공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수요를 분산시키고 매물을 나오게 만드는 거 외에는 없다. 수요 분산은 앞에서 이제 우리 지방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방이 하려면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 특례 이런 거 하면 절대로 다주택자분들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건 다주택자한테 다 풀어가지고 뭐 5년 양도세 면제라든지 이런 거를 써야지 지방이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해외 나가서 좀 살아. 그래서 처음에는 한도라든지 이런 데 정해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한도도 없애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매물을 좀 나올 수 있는 정책 좀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이 정부에서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내년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걸 뭐 한 1년 정도 연장해서 그죠? 뭐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는 유예할 테니까 그때 다 팔아. 아니면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매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공급량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게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뭐 저는 이곳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집 한 채씩 사서 나가시면. 자, 앞에서 그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저희가 새로운 정부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 번의 그런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항상 초반에 우리가 겪는 문제가 뭐냐면 주택값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그게 불행의 어떤 사이클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었고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떤 가격 상승의 수준과 가격 수준의 어떤 정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정부가 선택하는 어떤 정책적 규제의 강도가 이제 달라지니까.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비싸고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그런 정부나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한국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회만 있을 때마다 너무 비싸다. 이거 뭐 국가 경제를 좀먹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뭐 국지적으로 강남만 바라보고 주택 시장을 이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정책만을 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관련된 정보들을 쭉 장기적으로 쭉 살펴보면 저희가 시가래가 지수라는 것이 있고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의 가격 흐름이라는 게 전체를 많은 부분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게 되면 최근에 벌어진 양상은 여러분도 많이 알듯이 양극화죠. 양극화. 그래서 수도권, 서울, 경기도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막 결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별이 시작되는 시기가 박근혜 정부 말기쯤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사실 시장이 조금은 뭐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건설세 분양 물량들이 막 쏟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경기도는 제자리 걸렸는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전부 이걸 해제를 시켜놔가지고 올라갈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와 차별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제가 2020년까지 진행이 됐죠. 이것도 뭐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초저금리가 되니까 이건 뭐 경기도고 지방이고 서울이고 상관없습니다. 다 줄었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2년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고금리 시기가 되면서 더 떨어졌다가 다시 저금리로 전환되는 그런 구도 속에서 다른 데는 제자리 걸음이고 서울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봤던 지역적인 공급의 편차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기제가 그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정말 비상적으로 오른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서 그 BIS에서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의 가격 지수를 계속 공표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OECD 국가에 있어서의 2010년 그러니까 국제금융위기 저점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고점까지 한 2022년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의 상승률을 쭉 계산을 해서 나래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고금리 시기에 초저금리 시기의 가격 상승률 그 다음에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기간 동안의 회복의 정도를 보는 이제 세 가지 구도로 나눠보게 되면 해당 기간 가격이 국제적으로 오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평균 이하예요. 수도권도 평균 이하입니다. 서울은 평균보다 좀 더 올랐죠. 하지만 어느 나라든 대도시에 있어서의 중심 도시는 다른 곳보다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이 정말 많이 올랐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국지적으로 뭐 한강 벤탈 이런 데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노도광은 제자리 걸음으로 이러니까 광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초저금리가 돼서 오르는 2020년, 2021년, 2022년 상황을 보게 되면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 다들 많이. 우리도 많이 올랐고 다른 나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뭐 평균 수준 정도의 이제 상황인 거고, 다만 회복에 대한 정도를 보게 되면 안 보여서 고점의 최근까지의 이제 변동률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의 회복의 정도와 비교를 하면 많이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많이 올랐을까? 일단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비교인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높으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항상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주택가격이 낮으냐는 소득대 주택가격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지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라마다 다 틀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시세 조사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서 요구되는 중심 도시가 아니라 같은 경제적 권역을 공유하는 도시권 단위로 설정을 해서 PI를 계산을 하면 다른 나라의 PI보다 그렇게 높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르는 게 이상한 거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온 게 뭐냐면 1990년대의 국가적인 PIR은 대부분 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이럴 때가 싸우다 보면 PIR은 3이에요. 그것도 높으면은 버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자산 가치와 캐시플로우의 관계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 관계가. 근데 지금은 초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자산 가치와 현금 흐름인 소득과의 관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위였던 나라의 경우도 지금 9도되고 7도되고 8도 된다는 거죠. 올랐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높다는 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그런 PIL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비교가 되는 대도시와 비교해서 결국 높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중심도시에 해당되는 PIR을 계산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렇게라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것 역시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 수준에 대한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잘못된 오해하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주간 그 시세 지수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시장 상황을 분석할 수 있지만, 최근에 실거래가 자료를 가지고 주간 단위의 계약 시점 지수를 만들어 보게 되면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10.15 대책의 경우에도 시세 지수는 뒤늦게 올라가지만 벌써 실거래가 지수는 6.27 대책 이후 한 달 지난 시점 이후에 변곡이 일어나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변곡에 있어 상승률이 둔화되는 시기였는데 10.15 대책이 도입이 됐죠. 토지공원 하가구역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선택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결과가 지금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민감한 그런 자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겪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상황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좌장이란 일체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걸 답이 없으시면 이럴 때는 이해해주면 안 돼요. 네. 수업하다 보면 원하는 눈빛을 안 보여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야속합니다. 네. 뭐 저희가 그 드릴 내용은 준비된 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와서 보니까 청중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질문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벌써 서포터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한두 개 듣고 또 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생긴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 정도 답을 듣고 플로어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청해 듣고 그래서 시간이 얼추 되면 끝내고 1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10분? 오케이? 아니요? 5분? 5분까지 진행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분들이 다 오셔서 이 질문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동국대 백예린 학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백예린 학생 어디 계세요? 질문을 안 오셨어요? 그래도 질문이 괜찮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청년층의 순자산과 부동산 시장 진입 시점을 좁히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규제나 제도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누가 이 질문을 짊어지시겠습니까? 신 대표님.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정책금융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은 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책 대출도 한 20% 정도 줄였거든요. 여러분 아마 생애 최초 집 사시면 한 4억 정도는 대출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DSR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20% 줄였어요. 그래서 한 3억 2천밖에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8천만 원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집 사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 대출을 줄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확대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요. 당분간 뭐 임대주택에 사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더라도 저는 좀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뭐 이런데 우리는 주거는 이제 상향시키는 게 좋으세요. 눈을 높이셔야 돼요. 너무 높이면 나중에 뭐 압구정 들어가시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눈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원룸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그 자이라든지 롯데캐슬 이런 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서울에도 꽤 있습니다. 예, 좀 외곽 지역에 있긴 한데요. 뭐 그런데 이제 거주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 도전해 보시는 것 좋다. 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 임대주택은 오래 사시면 안 돼요. 2년 4년 사시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본인을 불편하게 만드셔야 돼요. 주거에서는 편하게 오래 살면 그걸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오래 계시는 건 저는 별로 보내드리지 않고요. 최소 뭐 한 4년, 우리가 어차피 계약갱이 지금 4년이니까요. 그 정도만 사시고 빨리 나오셔가지고 본인 그 자금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답변 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은 공급 절벽과 관련된 부분인데 질문이 사실 비슷한 거라서 하나로 이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절벽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향후에 2, 3년 동안의 이제 공급 보릿고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공급 문제 많이 개인적으로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자꾸 투기도 작고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 신규 공급 이렇게 양쪽을 잡으려다 보니까 한쪽도 잘 안 되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땅을 구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만 잘 풀어줘도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까 김준영 교수님인데 90%가 민간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야 공급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고요. 신도시나 LH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겠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제도 설계를 거기에 좀 맞추는 것이 안정적인 공급에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이 질문만은 꼭 하고 가야겠다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네, 저기 한 분.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생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급 물량을 어떤 개수로서 따지는 경향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청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수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공급 물량 자체의 퀄리티나 혹은 그 편의 시설이나 집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공공임대주택 등을 얘기하셨을 때 물론 그런 물량적인 측면도 좋지만 그 공급 주택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재적인 가치 등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럼 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최근에 선입풀지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2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다 공공주택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좀 빼놔서 공공 분양을 하는 게 한 10%, 20% 되고 나머지는 80%는 공공 임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나 혹은 민간 자가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어떤 퀄리티나 원하는 어떤 주택의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구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을 구입하면서 뭐 커트라인을 떨어뜨려야지 가격이 안정되는 건데, 이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상제 중심으로서의 어떤 방향으로 공급을 틀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시장 안정과 시장에서 질적인 향상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펼치는 여러 가지 수요 억제책들이 수요 억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억제하는 굉장히 큰 부정을 함께 촉발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틀어내야 되는 그런 분명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바로 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보면 참 하루하루가 전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유튜브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시장에서의 부작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엄혹한 이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참기 쉽지 않죠. 요즘 어딘가에 가서 제가 지금 시장 상황과 규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끓는 순두부 안에 들어가 있는 미꾸라지 같은, 그러니까 따뜻한데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 헤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내야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런 좀 이번에 겪고 있는 10.15 대책 이후에 벌어지는 엄혹한 시장 상황이 정말 뭔가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정말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루어졌던 이런 논의들이 그런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젊은 분들의 생각이라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된 그 부동산 관련 세션, 특히 TV조선에 개최한 글로벌 리더십 포럼 2025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주신 TV조선에 감사드리고요. 또 주제 발표해 주신 또 토론해 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께 감사드리고, 힘들여 또 질문 준비해 주신 청중분들께 함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뭐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길 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눈을 뜰 수 있게 해줬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 한 3시 반 정도부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더불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한테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넘칠 예정이니까요.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쪽인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최선이에요. 옮기려면 그러니까 지금 잘린다는 게 우리는 어느 부분 어떻게 잘려? 저희 뒤에가 LED가 짧잖아요. 그냥 저 제거가 보니까 반대 입장을 짧게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옮기려면 그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지금